아가씨, 오빠랑 부산까지 재밌게 갈까? 기차에서 성희롱당한 그녀. 알고 보니 그녀가 30만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북파 공작원 출신 사령관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역사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수많은 사람의 욕망과 피로, 기대와 체념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방향을 잃은 여행객의 다급한 발소리, 이별을 아쉬워하는 연인들의 속삭임, 부산행 고속열차의 출발을 알리는 차가운 기계음이 권강미의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에 섬처럼 서 있었다. 휴가였다.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보장받은 휴식. 군복을 벗고 값싼 등산용 재킷과 발이 편한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자 신설된 통합특수전략사령부의 초대 사령관 권강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부산행 표 한 장을 손에 쥔 평범한 승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했다. 이것은 위장이자 휴식이었다. 그녀의 보직은 단순한 별 2개짜리 장성이 아니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가시연꽃이라는 코드명으로 적진을 수십 차례 헤집고 다녔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는 대한민국의 모든 특수전 전력특전사, 정보사 707 등을 유사시 단일 지휘 체계로 운용하는 국가급 비대칭 전력의 총책임자였다. 그녀의 어깨에는 수백만 시민의 안전이 걸려 있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함은 그녀에게 가장 절실한 방어기제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30 초반이라 해도 믿을 만큼 맑았지만 그 눈동자만은 달랐다. 인파 속에서도 모든 사물의 움직임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보고 잠재적 위협 요소를 본능적으로 식별해내는 직업병. 권강미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습관적인 경계 자세를 풀었다.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그저 딸로서, 동생으로서 부산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그녀는 작은 배낭을 고쳐 메고 부산행 탑승구가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때였다. 평화롭던 대합실의 공기가 찢어졌다. 18 존나게 늦었네. 야 오동탁, 차 똑바로 안 대기렸냐? 고막을 긁는 듯한 저속한 고성이었다.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부류가 아니었다. 값비싼 명품으로 몸을 휘감았지만 그 천박함은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목덜미를 타고 올라온 용 문신, 거대한 덩치에 심술궂게 일그러진 얼굴. 아수라파 행동대장 마철두였다. 그의 옆에는 정반대의 인물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마른 체구에 교활한 뱀 같은 눈을 한 오동탁이었다. 행님, 차가 막힌 걸 웃잡니까? 그래도 시간 딱 맞췄잖습니까? 시끄럽고 표나 빨리 끊어. 특실. 제일 빠른 걸로. 그들은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고 창구 앞으로 끼어들었다. 평범한 시민들은 그들의 흉흉한 기세에 눌려 자리를 피하거나 고개를 숙였다. 손님, 줄을 서주셔야 합니다. 창구의 직원이 원칙대로 말했다. 마철두가 창구 앞 유리를 주먹으로 쿵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야, 이 개새끼야. 우리가 지금 줄 설 시간 있어 보여? 빨리 안 끊어? 손님, 이러시면 업무방해입니다.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그 순간 오동탁이 마철두를 말리는 척하며 나섰다. 그의 시선은 창구 직원의 명찰과 얼굴을 음흉하게 훑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이쁜 아가씨. 화내지 마쇼. 우리 형님이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 근데 말이야. 오동탁이 창구의 작은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는 듯 걸떡거렸다. 유니폼이 참 이쁘네. 몸매가 좋아서 그런가? 오늘 밤에 오빠랑 부산 가서 술 한잔 할까? 이 유니폼 벗고 다른 옷 입은 것도 보고 싶은데.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마철두가 오동탁의 뒤통수를 갈겼다. 새끼가 발정났나. 빨리 표나 끊고 가자. 기차 안에도 이쁜 년들 많아. 그들은 결국 다른 승객들의 양보 아닌 양보 속에 표를 받아들고 탑승구로 향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다. 권강민은 그 모든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저들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고 약자를 겁박하는 명백한 위험 요소.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임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발동되는 것이지 동네 양아치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복 차림의 장군이 민간인과 시비가 붙는 순간 그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터였다. 탑승이 시작되었다. 권강민은 특실 예매자 줄에 섰다. 불길하게도 조금 전 그 난동의 주역들 역시 특실 칸을 향하고 있었다. 이봐요, 아가씨. 오동탁이 권강미를 발견했다. 그는 아까 창구에서 당한 무안함을 풀기라도 하려는 듯 권강미의 앞을 막아섰다. 와씨. 아까 그 창구년보다 이쪽이 100배는 낫네. 완전 내 스타일인데. 혼자요? 마철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수십 년간 극한으로 단련된 몸의 균형과 선은 숨겨지지 않았다. 비켜. 권강미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동탁이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목소리 섹시한 거 봐라. 야, 마철두 형님. 이 여자 물건이다. 야, 아가씨. 오빠가 돈 많아. 부산까지 심심할 텐데 우리 칸으로 와. 오빠가 무릎에 앉혀줄게. 어때, 쌀 것 같지 않아? 오동탁이 역겨운 숨을 내쉬며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권강미의 눈빛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 민간인 속에 숨어있던 가시연꽃이 독을 세웠다. 오동탁의 역겨운 손이 그녀의 팔을 향해 뻗어나왔다. 그 순간 권강미의 세계는 느려졌다.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축소되며 오동탁의 손가락 마디, 그가 힘을 주는 어깨 근육, 그리고 뒤에서 방관하는 마철두의 비열한 시선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포착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피하는 것은 대응이며 대응은 충돌을 의미한다. 그녀는 아직 민간인이었다. 오동탁의 손이 막 그녀의 재킷 소매에 닿으려던 찰나. 권강민은 그저 몸을 살짝 틀어 특실 칸으로 발을 내디뎠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탑승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팔꿈치가 오동탁의 손목 안쪽 정확히 뼈와 신경이 가장 얕게 지나는 급소를 스치듯 눌렀다. 악! 오동탁이 비명을 질렀다. 총이라도 맞은 듯 손을 붙잡고 뒤로 물러섰다. 때린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팔은 마치 강력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마비되어 후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며 경악했다. C18. 뭐야? 인연이. 마철두가 덩달아 놀라 소리쳤다. 뭐야, 새끼야. 계집애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 인연이. 팔에다. 오동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냥 스쳤을 뿐인데 팔 전체의 감각이 사라지는 고통이었다. 권강민은 이미 그들을 지나쳐 자신의 좌석인 EAEA 창가 자리를 찾아 배낭을 짐칸에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의 소동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무심했다. 그녀의 등 뒤로 마철두와 오동탁의 시선이 독사처럼 따라붙었다. 방금 전의 성희롱은 이제 모욕감과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사무시 3시, 사무디 3D 좌석, 권강미의 바로 뒷자리에 앉았다. 부웅 하는 낮은 기계음과 함께 고속열차가 미끄러지듯 서울역을 빠져나갔다.
도심의 빌딩 숲이 순식간에 시야 뒤로 사라졌다. 권강민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내면은 다시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방금 전에 불쾌한 접촉을 수십 번 복기하고 있었다. 저들은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었다.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부류, 반드시 제압되어야 할 적성인자였다. 형님, 전혀 보통이 아닙니다. 방금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오동탁이 마비가 풀린 팔을 주무르며 속삭였다. 족가는 소리 하네. 그냥 운이 좋았겠지. 저 조그만 년이 뭘 안다고. 네가 하도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런 거 아냐. 마철두는 투덜거렸지만 그의 눈 역시 권강미의 뒷모습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특실 담당 승무원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가왔다. 손님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혹시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승무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객실에 울렸다. 마철두와 오동탁의 시선이 동시에 승무원에게 향했다. 새로운 사냥감이 나타난 것이다. 야. 마철두가 다리를 꼬며 승무원을 불렀다. 왜? 손님. 부르셨습니까? 물 좀 가져와. 목마르다. 네, 손님. 생수는 바로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이용하셔도 되고 원하시면 가져다. 네가 가져와. 마철두가 말을 잘랐다. 승무원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되찾았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승무원이 생수를 가져다 주자 이번에는 오동탁이 나섰다. 이봐 아가씨. 그는 승무원의 명찰을 노골적으로 쳐다봤다. 이름이 이쁘네. 얼굴도 이쁘고. 남자친구는 있고. 오빠가 돈 많은데. 손님. 업무 중입니다. 업무? 야, 지금 이게 업무 아니야? 손님이랑 대화하는 것도 서비스잖아. 안 그래? 오동탁이 승무원의 팔을 툭툭 쳤다. 승무원이 겁에 질려 몸을 뒤로 물리자 마철두가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야, 오동탁. 제 다리 봐라. 치마가 너무 긴 거 아니냐? 요즘 서비스직은 좀 짧게 입어야 손님들 눈요기도 되고 좋은 거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아가씨, 혹시 스타킹은 무슨 색이야? 오빠가 검은색 좋아하는데.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 특실 안에 다른 승객들이 불쾌한 듯 헛기침을 하거나 노골적으로 노려봤지만 조폭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는 듯 했다. 승무원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공포와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다. 손님. 성희롱적인 발언은 삼가주십시오. 계속 이러시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뭐? 법? 이 씨발년이. 마철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승무원을 덮었다. 네가 지금 우리한테 법을 들먹였어? 우리가 누군지 알고. 마철두가 손을 번쩍 들었다. 승무원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창밖만 바라보던 권강미의 차가운 목소리가 객실을 갈랐다. 거기까지 하시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마철두에 올라갔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권강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시끄럽습니다. 다른 승객들께 피해가 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고속열차의 소음을 뚫고 모든 사람의 귀에 명확하게 박혔다. 오동탁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와 씨발. 형님, 전현이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맞죠? 마철두의 험악한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승무원을 밀치듯 내버려 두고 권강미의 좌석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오동탁도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뒤따랐다.
특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승객들은 숨을 죽였다. 이제 막 광명역을 통과한 고속열차는 시속 300km로 질주하고 있었고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폭력의 기운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마철두가 권강미의 좌석 옆에 섰다. 야. 권강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야, 이 쌍년아.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잖아. 마철두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아 돌리려 했다. 네가 뭔데? 그의 손이 권강미의 어깨에 닿는 순간 권강미의 고개가 돌아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민간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겨누는 저격수의 눈이었고 수십 번의 생사를 넘어온 특수임무여단 가시연꽃의 눈이었다. 마철두는 그 서늘한 눈빛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했다. 한 번만 더 말합니다. 권강미가 입을 열었다. 그 더러운 손 치우시죠. 마철두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눈빛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분노나 공포가 아니었다.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저 제거해야 할 표적으로 간주하는 무감정한 살기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가 몸담은 아수라파 행동대장이라는 직함이 공포를 분노로 억지로 치환했다. 이 개 같은 년이 끝까지. 마철두가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다. 좁은 고속열차 아니었지만 그의 덩치에서 나오는 주먹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냈다. 권강미는 그저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혔다. 마철두의 주먹이 그녀의 코앞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형님! 오동탁이 놀라 소리쳤다. 마철두는 주먹이 빗나가자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였다. 권강미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시에 무릎을 직각으로 세워 균형을 잃은 마철두의 복부 정확히는 명치를 찔러 넣었다. 때린다가 아니라 찔렀다. 극한의 훈련으로 단련된 힘이 한 점에 집중되었다. 끄억! 마철두의 거대한 몸이 활처럼 휘었다. 그는 숨을 쉬지 못했다. 눈알이 흰자위를 보이며 뒤집혔고 방금 전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거대한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리며 객실 바닥을 굴렀다. 모든 일이 1초 만에 일어났다. 형님. 오동탁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 거대한 마철두가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단 한 방에 쓰러진 것이다. 이 미친년이. 네가 감히 누굴. 오동탁이 분노와 공포에 뒤섞여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권강미는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마철두를 밟고 넘어가 오동탁의 멱살을 잡고 좌석 벽으로 밀어붙였다. 악! 오동탁의 등이 벽에 강하게 부딪혔다. 권강미는 오동탁의 멱살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오동탁은 공중에 발이 뜰 것 같은 압력에 숨이 막혔다. 당신들. 권강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동탁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객실 전체를 지배했다. 아수라파 행동대장 마철두. 전과 칠범. 특수폭행, 공갈, 협박. 맞습니까? 오동탁의 눈이 공포로 터질 듯 커졌다. 그녀가 어떻게? 그리고 당신. 오동탁. 아수라파 자금책 겸 기획. 사기 전과 사범.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맞습니까? 너 뭐야? 너 뭐야, 이년아. 오동탁은 패닉에 빠졌다. 이것은 우연한 시비가 아니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자신들을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강미가 멱살을 쥔 손을 살짝 비틀자 오동탁의 경동맥이 압박되며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지금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둘째, 열차 승무원을 상대로 성희롱과 폭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셋째, 권강미의 눈이 오동탁의 눈을 꿰뚫었다. 나를 건드렸습니다. 권강미는 오동탁을 그대로 좌석에 처박았다. 그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열차 팀장과 다른 승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바닥에 쓰러져 겨우 숨을 몰아쉬는 마철두와 좌석에 처박혀 벌벌 떠는 오동탁. 그리고 그 둘을 압도하며 서 있는 권강미. 상황은 명백했다. 권강미는 열차 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 살기를 뿜었냐는 듯 다시 평온해져 있었다. 팀장님, 여기 이 두 사람이 객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담당 승무원에게 성희롱과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제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님. 이분들은 즉시 다음 정차역인 대전역에 철도경찰대 출동을 요청하십시오. 현행범으로 인계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열차 팀장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오동탁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발악했다. 야, 이년아. 네가 뭔데 우릴 넘겨. 우리가 누군지 알아. 너 부산역 도착하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전화해 보시죠. 권강미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 왕에게 직접 전화하십시오. 지금 고속열차 특실에서 육군 소장 권강미를 만났다고. 그리고 당신들 조직이 오늘부로 끝장났다고 전하십시오. 육군 소장.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오동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장난이 아니었다. 가시연꽃이라는 코드명은 몰라도 소장이라는 계급, 별 2개의 무게는 그들 같은 밑바닥 인생들도 본능적으로 알았다. 소장? 열차는 속도를 줄이며 대전역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권강미는 자신의 배낭에서 작은 수첩과 신분증을 꺼내 열차 팀장에게 보여주었다. 열차 팀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들은 제가 책임지고 인계하겠습니다. 승무원께서는 피해 사실 진술 준비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권강미는 아까 공포에 떨던 여성 승무원을 바라보았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이런 불의를 더 빨리 제압하지 못해 사과드립니다. 열차의 문이 열렸다. 플랫폼에는 약속된 철도 경찰 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뒤편으로 경찰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4명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자세로 서 있었다. 그들은 권강미를 보자마자 마치 훈련받은 기계처럼 완벽한 각도로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그들은 권강미가 탑승한 것을 알고 다음 칸에 탑승해 있던 통합특수전략사령부 직속 경호팀이었다. 권강미가 경호팀장을 향해 턱짓으로 마철두와 오동탁을 가리켰다. 이 쓰레기들. 치워. 경호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사령관님. 마철두와 오동탁은 자신들이 누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을 건드렸는지 깨달았을 때 이미 차가운 대전역 플랫폼 바닥에 무릎이 꿇린 후였다. 대전역 플랫폼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고속열차가 토해낸 소음과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였지만 유독 권강미가 서 있던 특실 출입구 주변은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다. 마철두와 오동탁은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포효하던 그들의 입에는 재갈이라도 물린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마철두는 거대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발을 질질 끌었고 오동탁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며 끌려갔다. 그들을 끌고 가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
권강미의 직속 경호팀이자 통합특수전략사령부 소속 방패조 요원들은 한치의 감정 동요도 없는 얼굴이었다. 그들은 사령관의 휴가를 오염시킨 대상을 처리하는 임무를 기계처럼 수행했다. 사령관님. 경호팀장인 박소령이 권강미에게 다가와 소리 없이 고개를 숙였다. 대상 둘 신병 확보했습니다. 본부의 광역수사대로 즉시 이첩하겠습니다. 휴가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권강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전장의 지휘관에서 평범한 승객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니, 박소령. 본부로 데려가지 마. 예. 박소령의 눈이 의아함으로 흔들렸다. 사령관을 직접 위협한 대상을 그저 민간 경찰에 넘기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관할 경찰서로 넘겨 대한민국 법의 심판을 받게 해. 하지만 사령관님, 저들의 배후. 그래서 넘기는 거야. 권강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뒷배, 그 아수라파라는 조직의 힘을 믿고 저렇게 날뛰는 거다. 만약 우리가 저들을 특수하게 처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군사 조직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항변할 테고 조직은 꼬리를 자르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겠지.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플랫폼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저들 개인이 아니라 저들을 저렇게 만든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거야. 저들이 가장 우습게 봤던 법으로 말이야. 관할서에 정식으로 인계해. 대신 내가 가진 모든 직함과 권한을 사용해서 이 사건이 절대 축소되거나 은폐되지 않도록 해.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승무원에 대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그리고 특수폭행 미수. 적용 가능한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 그녀의 시선이 오동탁에게 잠시 머물렀다. 특히 저기 저 입으로 죄를 짓는 자. 저자의 입에서 아수라파의 모든 것이 나오게 만들어. 저들이 오늘 이 열차에서 저지른 오만함의 대가가 조직 전체의 해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 그게 내가 내린 참교육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박소령이 다시 한번 완벽한 각도로 경례했다. 그때 충격에서 겨우 벗어난 열차 팀장 김민수와 아까 성희롱을 당했던 승무원 나유리가 권강미에게 다가왔다. 나유리의 눈은 아직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공포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손님. 아니, 사령관님. 김민수 팀장이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했어야 할 문제인데 오히려 손님께. 권강미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규정을 지키려는 선량한 관리자가 폭력에 무너지는 사회가 잘못된 겁니다. 그녀는 나유리를 바라보았다. 나유리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나유리 승무원. 권강미가 그녀의 명찰을 보고 정확히 이름을 불렀다. 나유리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승객들 앞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당신의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아니. 권강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단단한 힘이 있었다. 적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용기입니다. 당신은 오늘 용감했습니다. 권강미는 자신의 배낭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나유리에게 건넸다. 이런 불의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보여준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나유리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공포나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부서져 내리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출발 시간입니다. 영무원의 외침과 함께 기적 소리가 울렸다. 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사령관님. 박소령과 경호팀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권강민은 가볍게 목례로 답하고 다시 열차에 올랐다. 출입문이 닫히고 고속열차는 대전역을 서서히 빠져나갔다. 특실 안은 여전히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모든 승객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존경, 경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권강민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리인 EAEA 창가에 앉았다. 그녀는 방금 전에 소란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이었다는 듯 다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단지 불량배 2명을 제압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다. 그것도 불필요한 민간인과의 마찰로 인해. 가시연꽃 시절부터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국가 기밀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휴가였다. 분명 휴가였는데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의 손이 오동탁의 목을 향할 때 망설임이 없었던 것을 기억했다. 군복을 벗어도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고요한 객실 안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박소령에게서 온 문자였다. 대상 2인 대전둔산경찰서 강력팀 인계 완료. 검찰 지휘 라인 확보. 아수라파 본거지 금일 야간부로 내사 착수 예정. 권강민은 그 문자를 확인하고 조용히 삭제했다. 심판은 시작되었다. 그녀가 한 것은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었다. 진짜 총알은 이제부터 날아갈 것이다. 같은 시각 대전 둔산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마철두와 오동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목에는 아직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조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그들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아, C8. 이거 안 풀어.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 불을 질렀어. 마철두가 책상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다. 야, 오동탁. 니는 뭐하냐? 빨리 우리 변호사한테 전화 안 하고. 이 새끼들 우리 누군지 모르나 본데 아수라파다, 아수라파. 오동탁은 아까 열차 안에서의 공포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형님, 조용히 좀 해보쇼.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이 새끼야. 그 계집애, 그거 분명 사기꾼이야. 무슨 별 2개.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리나라에 그렇게 젊은 여자가 별 2개 단 거 봤냐? 공무원 자격 4층이라고.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야. 그때 강력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강력반 형사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마철두와 오동탁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누구요, 당신? 오동탁이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들 변호사는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이 오늘 건드린 분의 법무팀 소속입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법무팀? 18 그년이 진짜. 마철두가 욕설을 내뱉으려던 순간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말씀 삼가시죠, 마철두 씨. 전과 7범. 지금부터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추가적인 모욕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오동탁을 바라보았다. 오동탁 씨. 사기 전과 사범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시더군요. 안타깝게도 이번 성희롱 건으로 집행유예는 취소될 겁니다. 실형을 사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동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요? 증거 있어?
그년이 꽃뱀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만졌어. 뭘 했어? 목격자가 20명이 넘습니다. 남자는 무감정하게 대답했다. 고속열차 특실 승객 전원 그리고 담당 승무원 나유리 씨와 팀장 김민수 씨가 일관되게 당신들의 폭언, 협박 그리고 나유리 씨에 대한 성희롱을 진술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유리 씨에게 스타킹 색깔이 뭐냐, 유니폼 벗은 걸 보고 싶다고 말한 것까지 정확하게요. 오동탁은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게 뭐? 벌금 좀 내면 끝나는 거 아냐? 마철두가 애써 허세를 부렸다. 단순히 그건 때문이라면 두 분 말씀대로 벌금이나 짧은 실형으로 끝났을지도 모르죠. 남자는 안경을 고쳤으며 결정적인 서류를 내밀었다. 문제는 당신들이 폭행하려 했던 대상입니다. 오동탁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고소장이 아니었다. 일종의 사실 확인 통보서였다. 그리고 그 상단에는 오동탁이 평생 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부대의 마크가 찍혀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통합특수전략사령부. 그리고 그 아래 피해자의 신원이 적혀 있었다. 사령관 육군 소장권 강미. 이게 진짜라고? 오동탁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권강미 사령관님은 국군정보사령부 최연소 팀장 출신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대테러 및 비정규전 작전을 총괄 지휘하시는 분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국가 1급 보안 인물에게 위해를 가하려 시도했습니다. 우린 몰랐어. 몰랐다고. 그 여자가 군인인 줄 어떻게 알아? 몰랐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물론 사령관님께서는 당신들을 특수임무방해 혐의로 군사법정에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휴가 중인 민간인 신분이었으니까요. 남자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래서 당신들은 민간 경찰에 인계된 겁니다. 사령관님의 배려 덕분이죠. 마철두와 오동탁은 그 배려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자가 말을 이었다. 당신들의 소속 아수라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조직의 이름을 방패 삼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령관님께서는 이 사건을 조직 폭력배가 공공의 안정을 위협하고 군 장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려 한 중대 안보 사안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남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검찰에서 막 발부된 따끈한 영장이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공조하여 당신들 조직 아수라에스파의 본거지와 관련 유흥업소 자금줄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기차에서 부린 진상 하나가 당신들 조직 전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안 돼. 안 돼. 오동탁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 여자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 재앙이었다. 자신들이 10년 넘게 쌓아 올린 범죄의 성이 고작 2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철두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권강미의 그 차가운 눈빛만이 맴돌았다. 참고로 남자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다. 당신들 왕이시라는 분. 지금쯤 아마 국세청에서 나온 분들과 차를 마시고 있을 겁니다. 당신들이 오늘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그저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가진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힘을 약자를 짓밟는 데 사용한 오만함. 그것이 당신들의 죄입니다. 강력반 사무실 문이 닫혔다. 마철두와 오동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제국은 그들 자신의 손에 의해 막을 내렸다. 고속열차는 동대구역과 밀양역을 지나며 남쪽을 향해 거침없이 달렸다. 대전역에서의 소동 이후 특실 내부는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을 되찾았다.
승객들은 더 이상 권강미를 흘깃거리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존재하는 공간의 공기를 조심스럽게 나누어 마실 뿐이었다. 권강미는 그 사이 잠시 얕은 잠에 빠졌다. 수십 년간의 특수 임무가 만들어준 습관이었다. 언제 어디서든 단 1분이라도 틈이 나면 뇌를 쉬게 하는 것. 그녀는 꿈을 꾸지 않았다. 그녀의 잠은 휴식이 아니라 대기 상태에 가까웠다. 손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그녀가 눈을 떴다. 눈앞에는 승무원 나유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아까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단정하게 복장을 정돈하고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물수건과 작은 음료수 한 병이 들려 있었다. 필요 없습니다. 권강미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나유리는 권강미의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내려놓았다. 아까 하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이 너무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이런저런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 제가 하는 일이 그저 감정을 파는 일처럼 느껴져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까와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니 손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망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저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요. 제가 다른 승객분들의 안전한 여행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었다는 걸요. 권강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힘이란 것이 단순히 누군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잊지 않겠습니다. 나유리는 권강미가 건넸던 손수건을 깨끗하게 빨아 곱게 접어 음료수 옆에 함께 놓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완벽한 자세로 인사를 하고는 다른 승객들을 향해 다시 밝은 미소로 돌아갔다. 권강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수건과 음료를 잠시 바라보았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오늘 한 일이 단순히 불량배 2명을 응징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음을. 절망에 빠진 한 젊은이에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이유를 준 것이라면 이번 휴가의 시작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고. 그것이야말로 통합특수전략사령관이라는 무거운 직책이 민간 사회에서 해야 할 또 다른 임무일지도 몰랐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종착역인 부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반가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길고 긴 여정이었다. 열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거대한 부산 역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권강미는 자신의 낡은 배낭을 챙겨 메고 일어섰다. 그녀가 내릴 준비를 하자 특실 안의 모든 승객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주목했다. 그녀가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출입문 앞에는 아까의 팀장 김민수와 승무원 나유리가 나란히 서 있었다. 권강미가 그들 앞을 지나는 순간 손님, 안녕히 가십시오. 김민수와 나유리가 완벽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특실 안의 다른 승객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거나 말없이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군대에 대한 경의도 장성이라는 계급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다. 자신들을 대신해 불의에 맞서고 일상을 지켜준 한 시민에 대한 순수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다. 권강미는 잠시 멈춰 섰다가 그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열차에서 내렸다. 부산역 광장은 서울역 못지않게 붐볐다. 바다 냄새가 섞인 특유의 활기찬 공기가 그녀를 반겼다. 그녀는 군중 속으로 섞여들었다. 방금 전 열차 안에서의 일은 다시 한번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녀가 택시 승강장 쪽으로 향할 때였다. 권강미. 익숙하지만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권강미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낡고 먼지 쌓인 국산 세단 옆에 작업복이나 다름없는 등산 재킷을 걸친 중년의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였다. 니는 휴가 나온다는 년이 와 이리 늦게 오노. 아버지 기다리다 목 빠진다. 아버지가 특유의 무뚝뚝한 경상도 사투리로 타박을 주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육군 소장, 통합특수전략사령관, 적진을 누비던 가시연꽃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아빠. 권강미가 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다. 그녀는 거대한 배낭을 맨 채로 아버지의 팔에 매달렸다. 아이고 우리 아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차가 왜 이리 막혔어? 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빨리 가자. 엄마는? 엄마 뭐 해놨대? 알았다. 이 가시나야. 다 큰 년이 별은 달고 와서 애처럼 매달리노.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딸의 배낭을 받아 트렁크에 싣는 손길에 기쁨이 가득했다. 가자. 네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놨다. 낡은 세단은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부산의 복잡한 도로 속으로 합류했다. 조수석에 앉아 아버지에게 오늘 아침 서울 날씨는 어땠는지 제잘거리는 그녀는 영락없는 막내딸의 모습이었다. 강철의 연꽃은 그렇게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자신의 뿌리로 돌아왔다. 권강미의 아버지가 모는 낡은 세단은 부산의 저녁 퇴근길 속으로 능숙하게 파고들었다. 라디오에서는 시끄러운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고 아버지는 흥얼거리며 운전대를 툭툭 쳤다. 권강미는 조수석에 앉아 군인으로서 수십 년간 몸에 밴 경계 태세를 의식적으로 풀었다. 여기는 적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고향 부산이었다. 아 맞다. 가시나야. 신호 대기 중에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입을 열었다. 니 요새 뭐 높은 거 됐다고는 들었다만 밖에 웬수짓 하고 댕기나? 웬수라니 아빠도 참. 딸한테 말이 너무 심하네. 권강미가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렸다. 아니 그게 아이고. 오늘 가게에 이상한 놈들이 좀 댕겨갔다. 아버지 권영철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근처에서 작은 낚시용품점을 운영했다. 권강미의 미소가 옅어졌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이상한 놈들? 어떤 놈들인데? 몰라. 딱 봐도 뱃놈들은 아이고 뺀질나게 생긴 것들이 한 대여섯 명 우르르 몰려와 갔고. 우리 가게는 뭐 볼 거 있다고. 권영철이 백미러로 뒷차를 흘깃거리며 말을 이었다. 가게는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담배만 뻑뻑 펴대면서 나보고 권 사장 맞냐 묻대.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렇다 했지. 그랬더니 딸내미 하나 있지 않냐. 딸내미가 뭐하는 사람이냐 꼬치꼬치 캐묻는 기라. 권강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차갑게 굳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고. 뭐라캐. 우리 딸 서울서 큰 회사 댕긴다. 와 그라는데. 물건 살 거 아이면 가락하고 소금 확 뿌릴라다가 참았지. 권영철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랬더니 지들끼리 쑥덕거리다가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찾았습니다. 카고 가대. 먹고 요즘 세상 참. 권강미는 입을 다물었다. 아수라파. 그들이었다. 대전역에서 인계된 지 불과 서너 시간. 그들의 정보망이 벌써 부산에 있는 권강미의 아버지 권영철까지 도달한 것이다. 그들은 아직 그녀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저 별 2개라는 정보와 권강미라는 이름 석자만 가지고 연고지를 뒤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자신들이 지금 건드린 것이 단순한 군 장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라는 것을. 강미야. 네 표정이 와 그래 안 좋노. 아빠가 뭐 잘못했나? 권영철이 딸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놀라 물었다.
권강민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아니야, 아빠. 그냥 차가 좀 막혀서 그런가. 피곤하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재킷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손가 RYD 보이지 않는 속도로 문자를 입력했다. 수신인은 방패조 팀장 박소령이었다. 상황 발생. 목표 가족 노출.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 권시 낚시. 즉시 감시 인원 투입. 현 시간부로 방패 작전 2단계 발령. 나는 금정구 자택으로 이동 중. 모든 팀원 내 위치로 은밀 집결. 문자를 보낸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어둠 속으로 숨겼다. 세단은 금정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집에 도착하자 고소한 갈치조림 냄새가 현관까지 마중 나와 있었다. 아이고, 우리 딸, 우리 강미 왔나? 어머니 이순자가 맨발로 뛰어나와 딸을 부둥켜 안았다. 엄마. 권강민은 아버지 앞에서와는 또 다르게 완전히 무장 해제된 딸의 목소리로 어머니의 품에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품에서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비릿한 생선 냄새, 그리고 달큰한 조림 냄새가 났다. 이가시나. 온다 하면 좀 일찍 오지. 해다 지고 오노. 밥 다 식었다. 어머니는 타박을 하면서도 딸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었다. 아이고, 우리 딸 얼굴 반쪽 됐네. 서울서 밥은 묻고 댕기나. 네가 별을 달면 뭐하노. 이래 말라갔고. 권강민은 그 따뜻한 잔소리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식탁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갈치조림, 잡채, 갓 부친 해물파전까지. 와, 엄마. 이거 다 언제 했어?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됐다. 어서 씻고 와라. 아버지도. 가족의 식사는 화기애애했다. 권영철은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켜고는 딸의 밥 위에 갈치살을 발라 얹어주었다. 많이 묵으라. 니는 너무 말랐다. 아빠도 좀 드세요. 근데 아까 가게 이야기는 뭐야? 엄마, 아까 아빠 가게에 이상한 사람들 왔다 갔대. 권강미가 밥을 먹으며 태연하게 물었다. 그랬나? 나는 모른다. 오늘 장사가 좀 잘 돼갖고 나는 은행 다녀왔지. 이순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했다. 권영철이 손을 저었다. 아, 됐다. 밥 먹는데 쓸데없는 소리. 그냥 해프닝이다. 권강민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청각은 아파트 복도의 미세한 발소리까지 잡아내려 애썼고 시각은 창문 커튼 너머의 그림자를 훑었다. 그녀는 지금 안식의 한가운데 동시에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깎을 때였다. 권강미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거실의 불빛에 화면이 반짝였다. 박소령 사령관님. 권씨 낚시 주변 CCTV 확보. 용의자 6인 아수라파 부산 지부 소속 독사 조영필 일당으로 확인. 현재 차량 2대에 나누어 사령관님 자택 아파트로 이동 중. 5분 내 도착 예상. 권강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다. 엄마. 아빠. 그녀가 과일을 깎던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왜 그러노, 딸아? 나. 사실 이번 휴가. 그냥 온 게 아니야. 그녀는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잘 들어. 그리고 무조건 내 말대로 따라 해야 해. 권강민은 더 이상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령관이었다. 강미야. 아니, 네 지금 무슨 소리를. 어머니 이순자의 손에서 과도가 떨어지며 땡그랑 바닥에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아버지 권영철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거실의 평화롭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설명할 시간 없어, 엄마. 권강민은 거실 커튼을 살짝 걷어 아파트 입구를 확인했다. 어둠 속에서 낯선 검은색 세단 2대가 헤드라이트를 끄고 단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저놈들이다. 저게 뭔데? 강미야. 권영철이 소리쳤다. 아빠, 엄마, 나 사실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야. 권강민은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부모님을 현관으로 이끌었다. 나는 군인이야. 그리고 오늘 내가 아주 나쁜 놈들을 건드렸어. 그놈들이 아빠 가게까지 찾아왔었고 지금 이 집까지 온 거야. 군인? 우리 딸이 군인이라고? 그게 무슨... 이순자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권강민은 자신의 배낭을 열었다. 그 안에는 화장품이나 휴가용품이 아니었다. 위성전화기, 압박붕대, 그리고 날카로운 군용 단검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권영철과 이순자는 딸의 배낭 속 물건들을 보고 경악했다. 박소령. 권강미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게 말했다. 일이 급해졌다. 놈들이 먼저 도착했다. 부모님 모시고 내가 직접 나간다. 너희는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 놈들이 현관으로 올라오는 즉시 계단을 차단하고 놈들을 위에서부터 쓸어. 박소령 하지만 사령관님, 민간인 부모님을 데리고. 위험합니다.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안 돼. 부모님이 충격받으신다. 내가 처리한다. 너희는 퇴로만 확보해. 권강민은 전화를 끊고 부모님께 자신의 등산 재킷과 비슷한 색의 외투를 입혔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나갈 거야.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내가 뛰라고 하면 뛰는 거야. 알겠지? 그녀는 부모님을 자신의 등 뒤에 세웠다.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강미야. 무섭다. 엄마 무서워. 걱정 마, 엄마. 내가 있잖아. 내가 다 지켜줄게. 권강미가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문을 아주 살짝 열어 복도를 살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15층 그들의 집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전역에서 봤던 마철도 무리와는 차원이 다른 살기를 품은 자들이었다. 그들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뱀처럼 마른 남자가 1503호 문을 향해 턱짓했다. 독사 조영필이었다. 문따. 부하 하나가 연장 가방을 열었다. 이순자가 그 광경을 보고 숨막히는 소리를 냈다. 권강민은 즉시 현관문을 닫고 잠갔다. 젠장. 그녀는 부모님을 이끌고 반대편 비상계단 쪽으로 달렸다. 야! 안에서 소리 났다. 문 부숴. 밖에서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권강민은 비상계단 문을 열었다. 뛰어. 아빠. 엄마 손잡아. 권영철과 이순자는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잡아. 놈들 계단으로 튄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권강민은 부모님을 앞세워 달리며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녀는 14층과 13층 사이의 계단참에 멈춰 섰다. 그리고 자신의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강미야, 뭐해? 빨리 안 오고. 권영철이 절박하게 외쳤다. 먼저 가. 아빠, 엄마 데리고 1층까지 뛰어. 절대 뒤돌아보지 마. 니는 어쩌고. 나는 정리하고 갈게. 권강민은 배낭에서 군용 단검을 꺼내 역수로 고쳐 잡았다. 빨리.
권영철은 피눈물을 머금고 아내의 손을 잡아 끌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독사 조영필을 포함한 3명의 괴한이 14층 계단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권강미를 보고 비웃었다. 연약한 여자 혼자였다. 전연이다. 왕 형님이 전연 때문에 우리 조직이 박살나게 생겼단다. 독사 조영필이 쇠 파이프를 어깨에 척 메고 다가왔다. 여자 혼자 깝치다가 곱게 죽긴 글렀다. 다리 몽둥이 하나만 부러뜨려서 모셔가자. 부하 2명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동시에 달려들었다. 권강미의 눈이 감겼다 뜨였다. 그녀의 세계에서 소리가 사라졌다. 좁은 비상계단, 어두운 조명. 그것은 그녀가 수십 년간 훈련받았던 최적의 전장이었다. 첫 번째 괴한이 방망이를 머리 위로 휘둘렀다. 권강미는 방망이가 정점에 오르기도 전에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은 총알처럼 괴한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괴한의 방망이를 쥔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계단에 울렸다. 악! 괴한이 비명을 지르며 방망이를 놓쳤다. 권강미는 그 방망이를 공중에서 낚아채 반대편 괴한의 옆구리를 후려쳤다. 컥! 갈비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2번째 괴한이 쓰러졌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났다. 독사 조영필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제압이었다. 에이. 괴물 같은 년. 조영필이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쇠 파이프가 콘크리트 벽을 때리며 불꽃을 튀겼다. 권강미는 야구방망이를 던져 그의 시선을 교란시킨 후 계단 난간을 발로 밟고 뛰어올랐다. 그녀는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켜 조영필의 등 뒤로 착지했다. 조영필이 당황하여 몸을 돌리려는 순간 권강미는 그의 목덜미를 단검의 등으로 강타했다. 급소를 정확히 가격당한 조영필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때 위층에서 박소령과 방패조 요원들이 내려왔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그들은 이미 위층에서 내려오던 아수라파 조직원 셋을 소리 없이 제압한 후였다. 권강미는 쓰러진 조영필을 내려다보며 단검을 배낭에 다시 꽂았다. 나는 괜찮아. 부모님은? 박소령 무전 1층. 확보. 권강미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쓰러진 조영필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게 했다. 너희 왕에게 전해. 그녀의 목소리는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서늘했다. 감히 내 부모님을, 내 안식처를 건드렸다. 너희는 오늘 내 지옥의 문턱을 넘어섰다. 그녀는 조영필을 바닥에 내던지고 계단을 내려갔다. 1층 현관. 부모님은 방패조 요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검은색 벤 차량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엄마, 아빠. 권강미가 다가갔다. 이순자가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강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은 또 누구고? 내 부하들이야. 이제 안전해. 권영철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그는 딸의 얼굴을 보았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상대하고 온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가자, 아빠. 엄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권강미는 부모님을 벤에 태웠다. 박소령이 운전석에 올라탔다. 사령관님, 어디로 모실까요? 근처 군부대 영빈관으로. 아니. 권강미가 뒷좌석에서 부모님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이 일 이렇게 못 끝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도망 다닐 순 없어.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부산 시내에서 아수라파 본거지 위치 제일 잘 보이는 곳으로 가.
검은색 벤 차량은 부산의 밤거리를 질주했다. 뒷좌석의 침묵은 무거웠다. 이순자는 딸의 팔을 붙잡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고 권영철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밖의 풍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착하고 공부 잘하는 줄만 알았던 막내딸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을 때려 눕히고 검은 정장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은 그들이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강미야. 권영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다. 아니, 도대체 뭐하는 아가? 권강민은 어머니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을 주었다. 아빠, 미안해.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나 군인이야. 그냥 군인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일도 하는 군인이야. 나라에서 그런 임무를 맡겼어. 위험한 일? 오늘 아빠 가게 찾아왔던 놈들, 그리고 아파트까지 쳐들어왔던 놈들. 내가 서울에서 부산 오는 기차 안에서 만났어. 그놈들이 다른 승객들, 특히 여자 승무원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어. 그녀는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했다. 그래서 내가 막았어.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니까. 그냥 둘 수가 없었어. 근데 그놈들이 나쁜 폭력 조직이었고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아빠 가게까지 알아낸 거야. 이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람은 우리 딸 잘한 거네. 나쁜 놈들 혼내준 거네. 그렇지 엄마. 근데 그놈들이 아빠랑 엄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 이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내가 더 빨리 이놈들을 뿌리 뽑았어야 했는데. 권강미의 목소리에 짙은 자책감이 묻어났다. 그때 권영철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저 쓰레기들 다 치울 끼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권강민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딸에 대한 믿음과 불의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치워야지. 아빠, 엄마. 권강미의 눈빛이 다시 사령관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두 번 다시는 내 가족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선량한 가족도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밤에 떨지 않게. 내가 받은 힘 이럴 때 쓰라고 나라에서 준 거니까. 차량이 황령산 봉수대 근처 부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어두운 전망대에 멈춰 섰다. 수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깔려 있었다. 박소령. 예, 사령관님. 부모님은 여기서 방패조 2팀이 안전하게 모셔. 해운대 군 휴양소 영호. 내가 갈 때까지 어급 경호 태세 유지해. 사령관님은 같이 안 가십니까? 나는 일이 남았다. 권강민은 벤에서 내렸다. 그녀는 부모님을 향해 돌아섰다.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가서 저녁에 못다한 과일 마저 깎아줄게. 이순자가 차창을 열고 딸의 손을 잡았다. 강미야. 조심해레이. 다치지 말고. 걱정 마 엄마. 저놈들은 나 못 다치게 해. 부모님을 태운 벤이 떠나자 박소령이 다가왔다. 사령관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권강민은 부산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아수라파라는 암세포가 숨쉬고 있었다. 휴가 복귀한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금부터 통합특수전략사령부 사령관 권강미 소장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다. 사령부 작전 참모였다. 사령관님, 휴가 중이신데. 작전 참모.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내 말은 녹음하고 즉시 실행한다. 권강미의 목소리는 산 정상의 칼바람처럼 차가웠다. 첫째, 현 시간부로 나의 휴가는 종료되었다. 사령부 지휘 통제실, 즉시 가시연꽃 프로토콜 발동. 전군 특수전 부대 가용 전력 현황 파악. 가시연꽃. 말씀이십니까? 국내에서? 가시연꽃은 적진 수뇌부 참수 및 핵심 시설 타격에 사용되는 최고 등급의 작전 코드였다. 국내 맞다. 권강미가 말을 이었다. 둘째, 국군정보사령부 영지부부산. 즉시 비상소집. 아수라파 수뇌부 황규룡의 현재 위치 30분 내로 파악하여 나에게 직보. 셋째, 특전사 흑표 영대대. 부산 시내 아수라파 주요 거점 유흥업소 자금줄 관련 시설 전체. 동시다발 타격 준비. 경찰 특공대와 공조한다. 명분은 국가안보위협단체 소탕훈련이다. 넷째, 헌병대. 아까 대전역에서 인계한 마철두, 오동탁, 그리고 방금 부산에서 체포한 독사 조영필 일당. 전원 신병 즉시 이관. 군사법원으로 넘긴다. 혐의는 군 장성 및 가족에 대한 조직적 테러 기도. 이건 국가 반란에 준하는 행위다. 작전 참모는 숨을 삼켰다. 이것은 조직폭력배 소탕이 아니었다. 전쟁 선포였다. 사령관님,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는 말씀이십니까? 1시간 주겠다. 권강미는 부산의 야경을 향해 말했다. 1시간 뒤 나는 황규룡의 면상을 보러 갈 거다. 그때까지 길이 깨끗하게 닦여 있지 않으면 너희가 내 지옥을 보게 될 거다. 알겠나? 명. 받들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박소령. 예, 사령관님. 너는 1팀 데리고 독사놈들 싣고 헌병대에 넘겨. 그리고 옷 좀 구해와. 옷 말입니까? 그래. 권강미는 자신이 입고 있던 편안한 등산복 재킷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딸 권강미의 옷이다. 사령관의 옷이 필요해. 가장 어둡고 가장 빠르고 가장 조용한 옷으로. 박소령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준비하겠습니다. 권강미는 다시 한번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쳐 일렁였다. 아수라파. 황규룡. 그녀가 어둠을 향해 속삭였다. 너희가 감히 내 부모님을 울게 만들었으니 나는 너희 조직 전체를 울게 만들어주마. 심판의 밤이 부산에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황령산 정상의 공기는 항구 도시의 그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웠다. 권강미는 부산의 야경을 등지고 섰다. 그녀의 몸에서는 더 이상 따뜻한 휴가객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잘 벼려진 강철 그 자체였다. 그녀가 명령을 내린 지 정확히 10분이 지났다. 어둠 속에서 차량 한 대가 조용히 접근했다. 박소령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묵직한 검은색 가방을 그녀에게 건넸다. 사령관님, 요청하신 물품입니다. 권강미는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등산복 대신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검은색 특수작전복이 들어있었다. 군용이라는 표식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빛을 반사하지 않는 특수 섬유와 활동성을 극한으로 보장하는 재단은 그것이 오직 임무를 위한 옷임을 증명했다. 그녀는 말없이 차 뒷좌석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편안했던 등산화는 소리 없는 군화로 바뀌었고 흩날리던 머리카락은 단단하게 따아 올려졌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완벽한 가시연꽃이었다. 보고. 네. 작전 참모부로부터 실시간 보고입니다. 박소령이 태블릿 화면을 켰다. 현 시간부로 특전사 흑표 영대대 및 경찰 특공대,
부산 시내 아수라파 주요 거점 12곳에 대한 동시 타격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명분은 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장 사령관님의 직권으로 협조 완료했습니다. 정보사 영지부는 목표 황규룡 현재 위치 확보. 해운대 마린시티 트리톤 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입니다. 특이사항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목표는 자선기금을 명목으로 한 파티를 주최 중입니다. 부산시의회 의원 일부, 지역 언론사 사주, 그리고 몇몇 기업 대표들이 동석해 있습니다. 정계와 재계 인사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강미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살짝 올라갔다. 방패라. 좋다. 썩은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청소하기엔 더 편하겠지. 그녀의 눈이 화면 속 트리톤 타워의 도면을 훑었다. 박소령. 너와 방패조 1팀은 펜트하우스의 모든 출입구를 차단한다. 내가 들어간 뒤 개미 새끼 한 마리 나가지 못하게 해. 이 팀은 부모님 경호를 계속한다. 사령관님. 설마 혼자 들어가실 겁니까? 민간인들이. 그래서 혼자 가는 거다. 권강미가 박소령의 말을 잘랐다. 흑표대대가 그 방패들을 건드리는 순간 이건 군의 민간인 사찰 및 폭력이라는 역풍을 맞게 돼. 하지만 그녀는 차량의 문을 열었다. 내가 오늘 기차에서 겪은 일은 민간인 권강미의 일이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위협받은 것은 딸 권강미의 일이다. 사령관으로서 군을 움직여 놈들의 돈줄과 팔다리를 자르는 것은 내 공적인 임무지만 저 뱀의 머리를 치는 것은 내 사적인 복수다. 그녀는 박소령에게서 소형 무전기와 이어피스를 건네받아 착용했다. 정보사 영지부에 연결해. 펜트하우스 내부의 모든 통신 10분 뒤에 완벽하게 차단한다. 그리고 흑표대대. 지금 즉시 놈들의 나머지 거점 전부 타격 개시. 놈들의 시선을 펜트하우스 밖으로 돌려. 명. 받들겠습니다. 전부대 작전 개시.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부산 시내 12곳에서 동시에 지옥의 문이 열렸다. 서면의 가장 큰 유흥업소. 아수라파의 주된 자금줄인 그곳의 문이 폭약 소리와 함께 박살났다. 뭐야? 뭐야? 조직원들이 당황하여 뛰쳐나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검은색 방탄복과 방패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그들 뒤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특전사 요원들이었다. 전부 엎드려. 움직이면 쏜다. 꼼짝 마. 비슷한 시각 남포동의 불법 도박장, 중앙동의 자금 세탁 사무실, 그리고 조직원들의 합숙소까지. 아수라파라는 이름으로 행세하던 모든 곳이 단 10분 만에 군화발 아래 짓밟혔다. 같은 시각 해운대 트리톤 타워 펜트하우스. 하하. 이 의원님, 잔이 비었습니다. 자, 드시지요. 아수라파의 왕 황규룡이 호화로운 샹들리에 아래에서 부산의 유력 인사들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다. 그는 낮에 대전에서 잡혀 들어간 마철두와 오동탁의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방금 전 독사 조영필이 부산 자택에서 실종되었다는 보고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태연했다. 고작 여자 하나 건드렸다고 경찰 몇이 움직인다고 자신의 성이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이 자리에 모인 권력자들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했다. 황 회장. 오늘 기부금 아주 뜻깊게 쓰겠습니다. 하. 시의원이 잔을 높이 들던 순간이었다. 위잉. 황규룡의 휴대폰 수십 대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긴급 보고. 서면 본거지 군인들이 쳤습니다. 남포동 박살났습니다. 형님. 중앙동 사무실 검찰하고 군인들 들이닥쳐. 뭐야? 군인? 군인이라니.
황귀룡이 잔을 떨어뜨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파티장에 울렸다. 황 회장, 이게 무슨 소리요? 군인이라니. 시의원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완벽한 암흑. 샹들리에의 불빛도 도시의 야경을 비추던 통유리 창의 반사광도 사라졌다. 비상등마저 켜지지 않았다. 야, 불 켜. 뭐야?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황귀룡의 직속 경호원들이 어둠 속에서 그를 감쌌다. 18.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불 켜. 황귀룡이 고함을 지르던 그 순간 띵 하는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칠흑보다 더 검은 형체 하나가 소리 없이 걸어 나왔다. 누구야? 누구냐고. 경호원 중 하나가 손전등을 켰다. 강렬한 빛이 그 형체를 비췄다. 권강미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정면으로 받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지옥에서 올라온 심판자 같았다. 당장 전연 쏴. 죽여. 황귀룡이 공포에 질려 외쳤다.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려던 순간 권강미가 움직였다. 그녀는 손전등 빛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옆에 대리석 기둥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손전등 빛이 허공을 갈랐다. 어디 갔어? 여기. 경호원의 귓가에 얼음 같은 속삭임이 들렸다. 다음 순간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다. 권강민은 첫 번째 경호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두 번째 경호원에게 돌진했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어둠 속에서 울렸다. 10초도 되지 않아 황귀룡을 지키던 정예 경호원 4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권강민은 총이나 칼을 쓰지 않았다. 오직 맨손. 극한으로 단련된 그녀의 손과 발이 모든 저항을 분쇄했다. 파티장의 모든 비명이 멎었다. 공포가 소리마저 집어삼켰다. 철컥. 권강미가 비상전력 스위치를 직접 올렸다. 최소한의 붉은 비상등이 펜트하우스를 비췄다. 바닥에는 값비싼 음식과 술병이 나뒹굴었고 부산의 유력 인사들은 구석에 몰려 쥐처럼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4명의 경호원을 밟고 선 권강미가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황귀룡에게 다가갔다. 황귀룡은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걸려 넘어졌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권강민은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내가 누구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렸다. 나는 내 놈들이 감히 기차 안에서 희롱하고 모욕했던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녀가 황귀룡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거대한 황귀룡의 몸이 종이장처럼 끌려왔다. 나는 내 놈들이 오늘 밤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려 했던 한 늙은 어부의 딸이다. 그녀의 눈에서 맹렬한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리고 나는 내 놈 같은 사회의 암덩어리들을 도려내라고 이 나라가 모든 권한을 위임한 통합특수전략사령관 육군소장 권강미다. 육군소장. 그 단어가 황귀룡의 뇌리를 강타했다. 시의원과 기업 대표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의 파티에 와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몰락을 목격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살려주시오. 장군님. 몰랐습니다. 제발. 황귀룡이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다. 용서는 내가 하지 않아. 권강미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 놈들이 평생 우습게 알던 법이
내 놈들에게 용서가 필요한지 물어볼 거다.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정문이 열렸다. 완전 무장한 헌병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전원 움직이지 마. 꼼짝 마. 헌병대장이 권강미를 향해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현장 확보 완료했습니다. 목표 황규룡. 군 장성 및 가족에 대한 테러 기도, 국가안보위협단체 조직 및 운영 혐의로 현 시간부로 군사법원에 긴급 체포한다. 예. 황규룡은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권강민은 구석에 떨고 있는 시의원과 기업 대표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기 저 쓰레기들. 그들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전부 검찰에 인계해. 저 범죄 조직과 결탁하여 어떤 이권을 챙겼는지 뼈 한 조각 남기지 말고 전부 발라내. 차가운 심판의 선고였다. 권강민은 아수라장이 된 펜트하우스를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다음 날 새벽, 부산 해운대의 군 휴양소. 이순자와 권영철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방문이 열리고 권강미가 들어왔다. 그녀는 다시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다. 어젯밤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몹시 피곤한 딸의 모습이었다. 엄마, 아빠. 그녀는 부모님 앞에 와서 어젯밤처럼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에 고개를 묻었다. 다 끝났어. 이제 진짜 휴가야. 이순자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권영철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에서 부산의 바다를 뚫고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걷혔다. 강미야. 아버지가 낮게 불렀다. 고생했다. 우리 딸.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 험한 일 하는 줄도 모르고. 권강미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니야, 아빠. 내가 미안해. 놀라게 해서. 됐다. 권영철이 일어나 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가자. 어딜? 집에 가야지. 네 좋아하는 갈치조림 다 식었다. 새로 해줄게. 권강민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휴양소를 나섰다.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그날 아침 부산 지역 뉴스는 전면 마비 상태였다. 거대 폭력 조직 아수라파의 전격 해체,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지역 유력 인사들의 대거 검거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정화 작전이 단 한 명의 여군, 휴가를 나온 딸이 자신의 부모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권강민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새로 끓여준 갈치조림을 먹으며 비로소 웃었다. 강철의 연꽃은 가장 무섭게 피어났다가 다시 가장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을 찾았다. 그것이 그녀가 이 나라를 지키는 이유였고 그녀가 가진 힘의 진정한 의미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